자,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일단 319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읽고 넘겨보시면 분할의 자유가 나와요. 그죠?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동의나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분할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 땅을 어떻게 잘라 가질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잘라 가질지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부한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동의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협의 분할이고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물 분할. 진짜 땅을 잘라가는 거죠. 두 번째,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주면 이게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분할. 제3자에게 팔고 매매 대금을 나눠 가지면 이게 뭐죠? 대금 분할이고, 현물 분할은요. 교환입니다. 법적 성질이.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매매가 돼요. 따라서 이거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어차피 교환이고 매매니까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담보 책임이 뭔지 우리가 뒤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뭘 하지 못해요? 재판상 분할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협의를 해가지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을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죠. 그죠?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요. 이랬을 때 을이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을은 돈 못 받느냐? 아니죠. 법원에다가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이행 청구의 소송은 뭐 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 재판상 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 여부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을이 뭐라냐면 분할 못 하겠대요. 근데 판사가 들어보니까 을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분할하지 마라 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말은 갑이 분할하고자 했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도 뭘 결정할 뿐이에요? 분할 방법만 결정한 것이지 분할하지 마라,
분할 여부는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끝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또 교재 보시면 1번 분할의 자유해가지고 원칙이 나와 있고 2번 예외가지고 불분할 특약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아무리 길어도 5년 넘지 못하고요. 만약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니은번은 특별법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셔야 간단하고요. 여기서 외우시면 또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2번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협의 분할 나와 있고 재판상 분할 나와 있고 맨 밑에 보시면 형성 판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전에 형성 판결이 뭐였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 뭐였어요? 형성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형성 판결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판례들은 없습니다. 1번 판례는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판례고요. 2번 판례는 분할할 때 어떻게 공평한 거죠? 가치가 넓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가치가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공평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3번도 뭐죠? 일반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4번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할의 효과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지분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죠. 이것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땅이 있는데요. 요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나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팔아먹을 때도 자유롭고요. 담보 설정할 때도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따라서 을로부터 동의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죠. 문제는 요 병의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싹 설정된다는 거죠.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요 병의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반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설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상태에서 토지가 분할이 돼서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이 되더라도 병의 저당권 여전히 전체 토지에 다 남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읽어볼까요? 가불의 공인 부동산 중 가부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를 들여 공유물 어디요?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이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출 파헤치기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그러면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몇 번째 사례인 거예요? 네 번째, 세 번째 내지 뭐죠? 네 번째 사례인 걸 알 수가 있죠.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병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임차인으로 소개했죠. 그죠? 얘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왜요?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니까.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한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답은 뭐죠? 10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사례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뭐예요?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쉽습니다. 민법은.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의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그런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요? 갑은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3분의 2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3번. X토지 간의 정명의로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이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정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보존행위니까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또 공유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4번. 무가 X토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에 내에서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자,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처분행위, 변경행위 요 5가지 중에서 뭐예요? 지금 땅이 어떻다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지분은 3분의 3분의 기죠? 요 토지에다 갑이 건물을 뭐 하려고 해요? 신축하려고 해요. 이용행위일까요? 이건요. 변경행위인 거예요. 변경행위.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좀 잘라놨죠. 그죠? 책보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잘라서 기억하셔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을의 동의 없이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알면 뭐죠? 쉽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방법 뭐죠? 요 표하고 공유에 관한 뭐죠?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론해가지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제가 언제 할 거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동산 실명법을 할 때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볼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합유가 나오죠. 합유는 다 한 거예요. 그죠? 의는 뭐라고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특징은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은 안 되고 목적물의 분할도 할 수가 없다. 까지만 다르죠. 나머지 것들은 뭐하고 똑같아요? 공유하고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개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뭘까요? 요거죠.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 판례니까 제가 판례까지 다 뭐 한 거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총유가 나와요. 자, 총유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의는 뭐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그죠? 따라서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관두면 뭐죠? 땡이고
아니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또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청의 결의죠.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2번 총유관계에 해가지고 양가리 1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판례는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2006년도 판례예요. 이거 대단히 뭐죠? 중요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좀 겁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종파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종파 원래 그 종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려요. 원래 종파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파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걱정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뭐죠? 총유라는 점이죠. 그죠? 근데 이 교회에 갑이라는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라는 분이 계셨고요. 원래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로교라고. 근데 이 김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 측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어떤 선언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돼요. 김 목사가. 그랬더니 같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전도사라는 분은 어떻게 성질이 난다고 신앙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로교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어떻게 나뉘었어요. 김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한 70% 정도 됐고요. 김 전도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한 30%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김 전도사 측이 교회 측에서 축출이 돼가지고요. 천막 치고 예배 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난리가 아니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천막 치고 예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김 전도사 측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는 이 김 목사 측의 행위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교회를 비워줘야 될 사람은 김 목사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김 전도사 측에서 김 목사 측에게 교회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논리는 아시겠죠? 왜요?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죠. 따라서 관두면 뭐예요? 땡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 목사 측의 신도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 교회 재산은 김 목사 측 거가 아니라 김 전도사 측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 소송에 대한 답변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어렵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원칙입니다. 원칙. 잔존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이 일단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리처럼 간두면 땡이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개인적으로 간두든 집단적으로 간두든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인 거죠.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죠. 그죠? 다만 이 판례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탈퇴한 신도들이 몇 퍼센트? 70%. 3분의 1을 초과했죠. 따라서 이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 김 목사 측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둘로 쪼개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재산에 지분이 있다면 신도들 수대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분이 없으니까 도 아니면 모인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누구 거라고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회예요. 관둔분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다만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이제 누구 거가 돼요? 탈퇴한 교인들의 총회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은 뭐죠? 축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정당하다는 게 요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교회는 뭐 분열을 인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X. 교회 재산은 신도들의 수에 따라서 나눠갖는다. 이것도 뭐가 돼? X가 되고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 이유는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판례 때문에 교회 내에서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에서 신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관두면 땡이잖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관두면 땡이니까 절대로 뭘 안 돼요? 관두질 않고 계속 교회 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만약에 신도수대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질 수가 있으면 교회를 먼저 둘로 쪼개서 가지면 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뭐 하고 있잖아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이견이 있거나 충돌이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충돌이 되고 해결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판례니까 결론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죠? 준공동소유죠.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웠냐면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진 경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준공동소유죠. 종류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고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그대로 적용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용익물권 해가지고 339페이지 해가지고 서설 나와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죠. 그죠? 서설. 목적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가요? 세 가지가 있다 정도고요. 이제 뭐로 들어갈 거냐면 2절에서 이제 지상권으로 들어갑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은근히 잘 틀려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개념이 좀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상권이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제도를 그냥 번역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틀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상권이 뭐냐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남의 땅을 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지상권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렇게 개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목적에는 제한이 있는데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제가 왜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렸냐면 이게 수험생분들한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되니까 보통 설명드릴 때 땅은 갑의 것, 건물은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이 지상권을 자꾸 요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로 결합시키지 마세요? 건물로 결합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은 형태의 지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멸실되면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예요? X. 왜요?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고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나중에 한참 가가지고 또 이제 그 건물이 없어지면 지상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마저 신경질이 나. 건물은 지상권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게 뭐죠? 의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1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토지와 독립된 물권이라는 것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고 수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권과 토지 지상권은 전혀 뭐죠? 별개의 권리라는 거예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토지에 대한 뭐예요? 독립된 권리니까.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뭐예요? 독립된 권리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요?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건물을 팔더라도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퀴즈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하단에 3번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이것도 대단히 뭐죠? 중요해요. 논점이. 지상권은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중요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줘야 되지만 안 줘도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상이 원칙인데 무상이라도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버려요.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또 어떻게 해요? 교수님 왜 민법 답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원칙과 예외로 뭐죠? 구별을 안 해서 그래. 지상권은 뭐라고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지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 증액 청구도 뭐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다. 왜요? 물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비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해야 돼요? 임차권 할 때 정리하셔야 되겠죠. 지금 말이고 임차권은 모르니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의 취득이 나오죠. 1번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가를 입원해서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이 법정 지상권도 우리 저자분처럼 여기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고 해당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넘겨보실게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채당기간이 보장이 돼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해야 돼요. 법조문을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5년이 보장이 돼요. 법정으로 보잔 말이죠. 좌측 상단에 법정 박스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견고한 건물하고 일반 건물은 또 뭐예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몇 년이요?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몇 년이요? 15년이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별하게 되냐면요. 요 280조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1950년대예요. 195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요. 일반적인 건물이 초가집이었어요. 이 저문은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초가집은 뭐예요? 일반 건물. 이렇게 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따라서 현대적 시각에서는 모든 건물은 다 뭐로 들어갑니까? 견고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게 돼요? 30년이 보장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채장기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하단에 2번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는데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중간치기인 15년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에 갱신해가지고 283조가 나와요. 자, 283조를 보기 전에 뒤 걸 좀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346페이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는 분들 때문에 중요해요.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원칙입니다. 285조입니다. 이 346페이지 285조 맨 위에. 이랑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되면 뭘 해줘야 돼요? 원상 회복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고요. 수목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공작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애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됐죠? 이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343페이지 왔습니다. 343페이지 오시면 343페이지 맨을 보시면 또 법조는 알죠? 283조가 나요. 제가 법조 읽어볼게요. 맨을 1항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어본 조문하고 모순됩니다. 그죠? 방금 전에 지상권이 소멸하면 쉽게 말하면 건물 때려 부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소멸하면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뒤에부터 본 거예요? D가 원칙 이것이 뭐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포기될 수도 있고 뭐 존속기간이 뭐 만료될 수도 있고 뭐 혼동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요 283조의 지상권 소멸은 뭐만을 말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죠? 그죠? 계속 볼게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싫다고 하면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 줘야 돼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부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밑에 부분을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빼먹어 버리니까 이거 민법 맨날 답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칙부터 뭐죠? 기억하고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뭐가 나와요? 효력이 나와요. 1번 토지 사용권이다. 그죠? 2번 지상권의 처분에서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어요. 왜요? 물권이니까.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282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양도 임대를 금지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상권자의 양도 임대할 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 포기한다고 해봤자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지료 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판례 요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증액 청구할 수가 있다는 판례. 무슨 말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간에 이를 등기하면 지료관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 지료증권이 발생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라는 것을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판례가 짝짝 달라붙고 내 앞에 이해가 되려면
뭐가 전제를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전제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지료 증감 청구권 설명드릴 게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료 체납의 효과 해가지고 2년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소멸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료를 2년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전제로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5번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세 쭉 읽어보면 되고요. 2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저당권에 대해 중요한 건 설명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지상권 소멸의 효과예요. 자, 원칙 뭘 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지상권 설정자가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신대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야 인마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권 설정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안 팔 이유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겠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뭐 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뭐죠?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요. 다만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번 풀어볼게요.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 왜요?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니까요. 저번주에 열심히 했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이죠. 참 쉽죠, 그죠?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보면은 쉽게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답은 2번이죠. 3번 우리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일단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요? 약정이 있죠, 그죠? 근데 몇 년치 해야 돼요? 2년치 해야 되니까 이건 뭐죠? X죠. 4번 지상권이 어떻게 해요?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뭐 할 수 있죠?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존속기간이 없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최단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먼저 2번이죠. 좀 쉬었다가 우측에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분묘기지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